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기업이죠.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인공지능 컴퓨터에 탑재할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기능의 칩을 공개한 인텔이나 엔비디아 등과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챗 GPT보다 더 유망하다고 꼽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장의 세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랑은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챗GPT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이를테면 학습을 시켜서 여기서 질문에 답도 하고 추론도 하는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면 지금 PC용 AI라는 것은 노트북은 물론이고 랩탑 이런 데다가 아예 칩을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가미함으로써 그 퍼스널 컴퓨터 자체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내장을 한다. 예, 그것은 흔히 이제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챗 GPT 다음 이 AI의 돌풍은 바로 컴퓨터에서,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위주로 생성형 GPT를 만들지만 이것은 대규모 기업에서나 가능한 어떻게 보면 좀 그들만의 세계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내놓는 각종 상품에 컴퓨터를 이용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인공칩은 이게 지금 퍼스널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수백만 대가 팔려나가는데 거기에 인공칩이 들어간다면, 인공지능 칩이 들어간다면 그 인공지능 칩은 엄청난 수요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수요도 촉발할 수가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칩이 어떤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챗 GPT에 이은 제2차 폭발은 PC용 AI 칩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PC라는 게 PC 시장 자체의 새 먹거리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칩의 새 먹거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투트레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AMD가 새롭게 인공지능 PC에 들어갈 칩을 출시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AMD, 인텔, 엔비디아 이제 3파전이 붙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PC 거기에 들어갈 칩을 놓고 아주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역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이 인공지능이 들어간 PC에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레노버나 델, 에이스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낸 게 인텔인데요. 인텔의 코어 울트라라는 제품을 최근에 선보였죠. 그래서 이 퍼스널 컴퓨터 회사에 이미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PC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맥 컴퓨터에 올 하반기부터 판매되는 애플의 모든 컴퓨터에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칩을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애플은 외부에 팔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AMD가 새로 만들어서 휴렛패카드와 레노버하고 계약을 했고요. 또 하나 돌풍을 일으킨 것은 퀄컴입니다. 여기 지금 스마트폰용 AP 칩으로 1인자 이 퀄컴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맺고 이미 PC용 반도체 칩을 제조에 거의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5파전이고 물량으로 보면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엔비디아와 AMD, 인텔의 3파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하나의 컴퓨터 제조사가 하나의 칩
회사의 칩만 쓰지는 또 않는 것 같네요. 레노버 같은 경우 엔비디아, 인텔, AMD 걸 다 쓴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는 굉장히 기종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이라도 이것저것 해보는 것일 수도 새롭고 있겠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끌어다가 지금 써보고 있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의 초기 단계 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괜찮은 제품이 거기에 이제 이제 시장을 독점 물량을 할수 평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챗 GPT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GPU를 독점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공지능 PC 반도체 칩은 벌써 5개 회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춘추 전국 시대로 경쟁이 상당히 뜨거워질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독점이 종식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뭐 적지 않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사실 AI 모델을 이제 구축하려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AI 개발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이 부분 또 독점을 하고 있는데 AMD가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려면 또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되고 플랫폼 있나요?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쿠다라는 쿠다에 대항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GPU 자체는 AMD도 원래 GPU를 AMD가 더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 틈에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GPU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려면 쿠다 플랫폼에 들어와야만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GPU가 독점이 된 거거든요. AMD도 라컴이라는 이 플랫폼이 있군요. 플랫폼을 개발 플랫폼이.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완전히 개방형으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또 거기서 기술 개선을 할 사람이 있으면 개선을 하라. 그런데 워낙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 한 5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GPU 제품들이 엔비디아 쿠다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 엔비디아가 영원히 독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타이밍에서 AMD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자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앵커님이 AMD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GPU의 2인자다 이렇게 첫 부분에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AMD 관계자들이나 특히 창업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박사님 정정을 좀 해주세요. 뭐가 다른 건가요? 정정이라기보다 자기들 주장이죠. 네. AMD가 훨씬 오래된 회사고 1969년에 생긴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80년대에 생긴 회사고요. 20년의 차이가 있고 자 지금 제리 샌더스 저분도 반도체의 아버지는 아니도 삼촌 정도 되는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요. 화면에. 그러니까 지금 1936년생이니까요. 이분이 일리노이 대학 공대를 나와가지고 페어차일드 반도체 근무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반도체를 얘기할 때 페어차일드를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반도체가 사실 페어차일드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인맥이나 기술도요. 자, 이 페어차일드라는 게 1957년에 출범을 했는데 사실 반도체 기술 자체는 쇼클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연구소 차원에서 데리고 있던 연구원들이 쇼클리에 더 이상 우리 박사님 너무 피곤해. 같이 일 못하겠어. 8명이 뛰쳐나갑니다. 제자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한 쇼클리 배신자 8명, 이게 반도체 스토리인데요. 이들이 나가서 만든 게 페어차일드인데 이 안에서 저것끼리 노예분이 있어가지고 1968년에 무어의 법칙을 만든 그 반도체의 화신, 그분이 1968년에 나가서 인텔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어가 없는 세상에 제리 샌더스가 바로 1년 이어서 1969년에 또 이탈을 해서 AMD를 창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 반도체 회사는 페어차일드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페어차일드의 뿌리는 2개, 인텔과 AMD로 갈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페어차일드는 2016년에 완전 매각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매각이 된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의 온세미컨덕터 한국으로 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텔과 AMD가 반도체의 쌍뿌리고
엔비디아는 AMD에 근무하던 젠슨 황이 AMD에 근무하다가 뛰쳐나와서 한참 후에 만든 회사고 GPU도 훨씬 먼저 AMD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GPU를 인공지능용으로 파는데 이제 젠슨 황이 선수를 쳤고요. 원래 AMD하고 엔비디아가 통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90년대에. 그런데 AMD의 이 유명한 제리 샌더스라는 분이 엔비디아의 기술을 우습게 생각해서 엔비디아의 통합 제의를 거절해요. 거절하고 ATI라는 회사하고 엔비디아가 경쟁 관계였는데 ATI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런데 ATI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AMD보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 ATI 인수 사건을 계기로 AMD와 엔비디아는 원수지간이 돼 있습니다. 지금 흔히 자 AMD의 그 오나가 아니라 CEO 리사수가 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고. 예, 두 분이 이제 오촌 당숙 관계니까 같은 대만계고 왜 두 CEO가 친한데 왜 회사는 서로 원수가 돼 있어? 이런데 그것은 리사수는 오나가 아니에요. 오나는 말씀드린 대로 제리 샌더스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리사수는 CEO죠. 예, 그냥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관계가 가까울 수는 있어도 젠슨 황이 끌어가는 엔비디아와 AMD는 어떤 첨단의 경쟁 관계에 있고 이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한판 승부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 퍼스널 컴퓨터에서의 GPU를 가지고 자존심 경쟁을 넘어서서 회사의 운명을 건 지금 한판 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도체 청출 어람의 역사를 저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AMD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또 월가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지 내막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지만 저희가 또 두 번째 스토리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빅테크 소식도 좀 살펴보죠.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수사가 검찰에 넘겨진 지 5개월인데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사님, 우선 최근에 검찰이 김 전 의장은 물론이고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도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걸 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예, 검찰이 확인한 내용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카카오의 오너인 김범수 현재 전 의장이 전 의장을 소환하겠다라고 얘기한 대목입니다. 결국은 이 SM 이수만의 SM 회사의 인수 과정을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경쟁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작을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그 오너인 김범수 전 의장까지 소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구조적으로 깊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좀 잠복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검찰은 계속해서 이 대목을 카카오의 주가 조작을 조사해 왔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 결과 김범수 전 의장이 기소라도 된다고 한다면 카카오로서는 크나큰 오너 리스크를 맞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김범수 전 의장 리스크 말고도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나 카카오엔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경영 쇄신한다고 최근에 CEO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주주총회부터 안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에 많은 혁신을 하고 한때 굉장한 사랑을 받았었는데 국민주로까지 불렸잖아요. 예, 어느 순간 회사를 쪼개기를 해서 또 그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많은 한의 눈물을 남기게 하고 특히 골목 상권에 많이 침투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그래서 경영 쇄신을 하겠다 해서 참신한 인재라는 이름으로 정신아 대표를 새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주총을 했는데요. 이 새 대표가 주총장에 원래 인사하는 자리거든요. 보통 주주랑 상견례 하는 자리로 꼽히긴 그렇습니다. 하죠. 나타나지조차 않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뉴욕 증시에서는
우리나라는 주주들을 좀 우습게 아니까 뭐 다른 일부 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카카오가 지금 처한 입장 경영 쇄신을 한다. 그 첫 번째 쇄신은 주주를 우대하겠다. 당연히 주 총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나와서 좀 소통하고 얘기도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습도 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신아 CEO뿐만 아니라 신임 임원들이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특히 정신아 CEO는 카카오에서 최근에 쪼개기 상장할 때 그 먹튀했던 임원들 있잖아요. 그 임원을 다시 임원으로 회전문 인사를 한 건가요? 다시 소환해서. 또 임원으로 발탁을 해서 그 대목과 관련해서도 지금 재계에서 의혹이 많고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 많은데 아예 주주들과의 모임을 거부해버렸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쇄신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카카오는 주총을 제주도에서 합니다. 본사가 제주도라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던데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본사가 제주도라도 본사가 있는 데서 주총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주주가 가장 많은 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버커셔 해스웨이 같은 게 워런 버핏의 경우에는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서 하는데 주말에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올 수 있게 주말에 2박 3일로 그리고 그 가는 비행기 편이나 호텔 편을 쭉 만들어서 주총 자체도 거대한 체육관에서 하고요. 거기에 그 숙박시설까지도 일단 주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그냥 달랑 자기들 본사 사무실에 산다. 그러니까 주중에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걸 이번에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주 10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카카오 지금 주주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중에 10명을 데리고 하는 주총. 이것이 과연 카카오의 주주 우대, 주주와의 소통일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 참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비판받는 걸 어떻게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마침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국민주로서 주가 빠지는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최수연 네이버 대표랑은 또 마침 여성 대표이기도 한데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수연 대표는 이번에 네이버 주총장에 나타나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근데 만신창이가 되든 주주들한테 질책을 받는 것은 피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통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끝까지 주주들의 각종 성토 다 받아줬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물론 그게 주주들이 얼마나 공감했는지 이것은 별개로요. 별개로 저런 자세가 일단 스타트업들의 변화된 자세로 나름 어떤 공감을 얻었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와 최수연 대표는 매우 이번에 대조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더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를 더 낮추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주식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날개 없는 카카오, 날개가 부러졌다. 근데 날개만 부러진 게 아니라 최근에는 몸통도 부러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카카오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 자, 여기서는 어떤 그 목표 주가 보면요. KB증권 같은 데는 목표 주가를 지금 더 낮췄습니다. 이제 보통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게 하는 게 증권사의 관례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낮췄다. 이런 점에서 어떤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위상뿐만 아니라 주가도 국민주의 이제 지위를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